SYS 설용수 TV 여러분들의 많은 경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경청한 이 방송을 소위 여러 군데 전달해 주셔서 심지어 일본, 미국 등 또는 카나다 등에서까지 연락이 와서 저는 이 방송인으로서 상당히 아주 고무적이고 희망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온통 지금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지금 아마 출마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야 양당 정치, 미국 선거와 같이 두 정당이 늘 정권을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시기인지 양당 정치 제도를 답습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다당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양당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예비 경선에서부터 국민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오늘 현실에서도 이미 양당 후보가 결정되고 다수 소수당의 후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이 될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이 될 사람을, 그래서 대통령 선택의 기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난세라고 한다면 실제 난세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갑니다. 벌써 횟수로 3년 접어드는데 이러다가 또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국민의 한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면 소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참아왔고 우리는 현재 8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일찍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방역에 임하는 여러 종사원들의 수고가 컸던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방역이 사실상 세계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국민 참여가 높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소위 확진자 수의 늘어남이라든지 또는 중증 환자의 수가 늘어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어제도 그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 라이브 쇼에 나와가지고 이 원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할 대통령이 누군가,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그리스의 시민광장에서 소위 스피치를 통해서 실현한 정치제도가 오늘 이 데모크라시라고는 민주주의를 낳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지도자를 바꿉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제도고, 우리도 일찍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과 함께 재헌 국회가 수립되고 그 국회가 만들어낸 헌법에 우리 정치체제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는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지켜왔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4년 중임제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첫 번째는 대통령은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전. 그 비전은 이 나라의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우리 5천만 동포가, 경우에 따라서 남북한 한 8천만 가까운 동포가
대한민국의 꿈 앞에 힘을 모아서 역동적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소위 편파주의, 편가르기, 이념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면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연고주의란 게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 발언이 한 도민을 아주 우울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험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불행하죠. 어떤 지역에서는 한 후보에게 90%의 몰표를 줘요. 그것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제도의 국민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연고주의, 지역주의 또는 학연주의 또는 혈연주의 이것만은 건절해야 된다. 지도자의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걸 타협해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 이상을 구현시켜야 할 겁니다. 첫째가 국가의 국민의 희망과 비전이라면 둘째는 이념주의, 지역주의라는 연고주의를 완전히 철폐해서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상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상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거죠. 도덕성을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 과정 동안에 옳고 그름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행동에서도 언어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답지 않은 인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냅니다. 또 참 흉악범들, 성폭력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인간성 내면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성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지도자 성격에 따라서 잘못 선택해 놓으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저 독일의 히틀러 보십시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에서 태어났어요. 성장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분노를, 복수심을 유태인에게 두었고 유태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낳았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속에서 히틀러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선택했고 나치라고는 노동자, 사회당 노동자당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그 복수의 혈투를 유태인에게 돌렸고 씻을 수 없는 600만 학살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자아냈습니다. 이태리의 무소리니 보십시오. 그도 불행한 정치 지도자고 길거리에서 사살당하고 말았던 불행한 정치자입니다. 다 그 국민이 선택했어요. 그 제도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선거란 제도로 한 지도자를 뽑는데 선택을 소홀히 하면, 선택을 아무렇게나 하면 무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도 우리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대결 속에서 시장 경제냐 소위 사회주의 경제냐 이런 경제적 노선에서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노선은 어쩌면 민주사회주의, 그렇지 않으면 사회민주주의로 결정해야 할 단계에 와 있어요. 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만능의 대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의 멸망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를 봤지 않습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위기예요. 공산주의는 소련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소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졌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서
온전한 국민 경제가 살아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는 실패한 정치제도인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나 사회주의가 던져준 메시지는 대단히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배 개념이고 평등 개념입니다. 생산만 가지고 하는데 분배가 불평등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좋은 점은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럽이 선택했던 제도들은 민주사회주의였던 겁니다. 남미는 사회민주주의를 둔갑시킨 제도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더라도 분배를 공정히 할 거냐, 지속적 성장 속에서 불평등을 놔도 그냥 방지할 거냐, 이런 점을 고민할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 자체가 지향하는 이념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개인의 도덕성에서. 물론 사생활에서 저지른 범죄들도 우리가 가능한 검증을 해야겠죠. 이런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정치적 능력이죠. 정치적 역량이죠. 그 리더십 속의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험, 행정 경험 또는 경영 경험, 그 외 사회 통합 경험,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정치에 물리지 않는 무경험자가 오히려 새로운 정치인이 됐을 때 펼치는 정치는 대단히 좋은 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두 사람의 위대한 정치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월남에 패망하고 미국이 시기에 빠졌을 때 자유방임주의가 한창 젊은이들의 방향 상실을 유도해 갈 때 레이건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그가 당선됩니다. 레이건은 연기자입니다. 요즘 말하는 탤런트죠. 뭐 미국의 탤런트 협회 회장까지를 지냈으니까. 근데 그가 소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 와싱턴 정가의 대통령이 됩니다. 월남전 이후 피폐한 미국 경제를 살려내고 희망을 줘야 될 단계에서 레이건은 네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정부가 가능한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 경제는 전적으로 시장인에게 맡겨보자.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권을 8년간 합니다. 드디어 소련을 지구상에서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SDI 정책. 소련과는 더 이상 핵과 핵의 대결은 불가능하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소위 핵을 파괴시키는 전략, 우주에 떠있는 유성들이 소련의 장거리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가 발사 조짐이 보이면 즉각 위성을 통해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핵을 폐기시켜버린 전략입니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국민들의 소위 그런 확신에 찬 레이건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적 바탕도 이루어져야겠죠. 그것을 뒷받침해준 지도자는 한국이 낳은 문선명 선생입니다. 그분이 일찍이 와싱턴에다가 보수 신문인, 미국 와싱턴에 와싱턴 스타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이 쓰러져 버렸어요. 와싱턴 타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레이건 정책을 철저히 뒷받침해줘요. 왜? 그분이 일생을 염원하고 살았던 것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물론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 인간의 자유 문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복지 문제가 공산주의라고는 정치제도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넘어갈 수는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선명 목사는 미국에 가서
워싱턴 타임이라는 보수 신문을 만들고 레이건 정책을 뒷받침해가지고 미국의 위대한 소련 제국의 멸망을 가져오는데 기여했고, 또 직접 문선명 목사는 소련에 가서,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소련 제국의 멸망,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고 소련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련은 희망이 없다고는 선언을 통해서 오늘 소련을 가져오는데 기여했고, 고르바초프가 한국을 찾아와서 문선명 목사님 댁에 와서 헌철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러시아로 가도록 하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사에 찬사를 거두한 신뢰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건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가장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물론 일찍이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을 할 때 유명한 화두를 하나 던져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이 국가에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스스로 실천해가지고 레이건은 미국 국민을 단합시키고 세계 1등 국가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메르켈은 동독 출신입니다. 물론 원래 선친은 서독에 살았죠. 그는 기독교 목사 집안에 태어났고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민주당을 이끌었고 나중에는 삼인당하고도 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당들하고도 연정을 해서 정치적 묘미를 유럽에서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3천조에 가까운 비용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간의 차이는 좁아들지 않아서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그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메르켈 총리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으로 땀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검소하게 살면서 통일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가정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한 우란에서 불과 20여 평의 좁은 공간에 생활했습니다. 가능한 대통령 경호실 맨발을 줄이고 그리고 심지어 빨래까지 손빨래는 그런 검소한 대통령으로서 독일 국민의 생활을 리드했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유럽에서 가장 중심 국가를 우뚝 쓴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쳐버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는 총리가 되자마자 두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가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일한 것만큼 능력을 대접해주는 사회. 우리처럼 무조건 소득 주도형이라고 해서 임금은 똑같이 10,000원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능력의 차이는 어디 갑니까? 그게 큰 문제를 안는 거예요. 부담은 엄청 낮아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들 저개발 국가에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노동력은 한국 우수한 노동력에 비해서 심지어는 절반도 안 되는, 또 조금 절반 위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능력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게 공평한 사회예요. 근데 무조건 시간당 얼마씩 줘라. 이러면 얼마나 부담은 커지고 또 인력을 쓰는데 오히려 노동력이 자기 사업에 장애를 주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가 왜 파산합니까? 견디다 못해서 부부간에 붙들고 운영하다가 결국은 손들어 버린 거예요. 일반 노동자를 시간제로 두기도 겁이 나요. 메르켈은 철저하게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고 정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규제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규제가 반도체에 쓰는 공업염수를 끌어오는데 그 물줄기를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지나가는 수로에, 물 노선에 민비가 일어난다. 민비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요.
거대한 기업이 쓰는데 왜 우리 동네를 지나간 전선전화만 지나가도 보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규제들이 정치적으로 손들어 물고 있으니까 기업이 직접 상대를 해서 세계 시장을 가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2년에 완공될 기업이 4년 5년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기업 성장에 철저하게 정부가 담보해서 규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지도자를 보면서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도자의 선택 기준을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지금 비전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비전은 통일국가가 이루어지면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는 과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추락 운전수들이 빨간 띠를 두르고 데모를 했어요. 정부는 이런 대책조차도 생각 못했냐? 요소수란 게 단순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경유차나 산업용으로 절대 필요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나라에다만 수출을 의존했다는 것, 수입을 의존했다는 것은 언젠가는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미중 패권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어느 쪽에다 눈을 기울일 것인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한 30개 이상의 품목이 중국 한 나라에서 수입 의존도가 90%씩 간다니까 이거 하나 시험해보는 거예요. 요소수 하나 가지고 수출 자제품으로 딱 넣어놓고 통관을 못하도록, 세관을 한 2달 통관 못하니까 우리나라 바닥이 나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정책적으로 풀었는지 약간 계약된 것만 풀어주라고 한 2달분은 들어온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만 왜 일찍이 그런 특수한 물질들 마치 히토류 같은 거 중국에 의존했던 일본이 그 어부 하나, 어선 선장 하나 동경에 붙들어다 놓았다가 히토류 수출 중단해버리니까 3일 만에 풀어줬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게 우리가 반도체 생산 중에 필요한 제품들 수입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거 알았으면 이 제품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할 거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포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도자. 물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장차관들이 다 있습니다. 또 실무경들이 있고 비서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리더십만은 풍부한 경험 능력이 없이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틀에 박힌 기존적 경험 능력보다도 레이건 같이 정치의 문외한이지만 대통령이 됨으로써 세계적 안목을 가지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고 메르켈 같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독일 총리도 통일 이후에 끝없이 생겨난 진통과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고 오늘 위대한 독일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도자 중에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희망이면서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IMF가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0조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51.3%예요, GDP에서. 근데 만일 이 속도로 계속 국채가 늘어나면, 국가 빚이 늘어나면 2026년에 66.7%가 된답니다. 이걸 세금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지금 자라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저출산이 왜 저출산입니까? 자녀를 낳아놔도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을 경쟁대회에서 뒤지지 않게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을 돈을 댈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영위할 만한 생활수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데 정부가 부채나 잔뜩 안겨놓으면 애들이 더 희망을 갖겠어요? 꿈이 있겠어요?
결코 지원금을 무조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적 복지.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을 줘야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또 세계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복을 빌어줬으니 이 시대에 지원금 안 받고 살아간다는 영광된 축복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뭐 부자나 가난에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 포퓰리즘은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남미에서 제일 중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차베스 정권 이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해 버렸습니까? 화폐가 사용이 안 되고 금덩어리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계란 한 줄 사고 우유 2병 사더라도. 이런 비참한 나라로 몰락하는 걸 우리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제발 포퓰리즘에 매몰되는 지도자는 뽑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통령 지도자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제발 통일 비전의 청사진을 내달라는 겁니다. 통일이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야 통일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북한 인민 그대로 방치해서 끝없이 죽어가게 하랍니까? 이산가족 1천만 중에서 불과 이제 신청자가 13만 얼마인데 4만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5년, 6년 후에 다 이상 떠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왜 그 이산가족의 만남을 주선 못합니까? 영상이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방향. 그리고 소련과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의 나라의 주장학적 위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한국을 통해서 평화의 출발지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병력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뭐가 겁이 납니까? 핵전쟁이 지금 자기들 살아난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답니까? 그 너무 지나치게 공갈 협박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발 우리의 담담한 마음으로 지도자 선택 잘해서 5년의 희망찬 대한민국을 원코리아로 가는 방향으로 리드해 주기를 선택된 지도자에게는 당부드리고 그 선택의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지역을 넘고 혈연을 넘고 학연을 넘어서 이념을 뒤집어 넣어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 어느 도만이 몰표를 주는 불행한 시대가 없도록 해주는데 기여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